네, 안녕하세요. 코리아로그 저희 세 번째 이야기, 오늘은 상하이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홍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렇죠. 오늘은 뭐 지리적으로는 홍콩과 좀 떨어져 있지만 홍콩과 상하이 굉장히 또 밀접한 관계가 있고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상하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상하이 하면 저는 와이탄의 야경, 화려한 야경. 화려한 야경, 네. 동방명주탑. 그러니까 와이탄에서 바라보는 뭐 동방명주탑, 뭐 이런 게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뭐 아편 전쟁과 난징 조약에 의해서 음, 1842년도에 상하이를 비롯해서 5개 항구가 개항된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하이죠.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상하이가 개항된 이후부터 해가지고 그때 외국인 조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런 얘기를 오늘 그때 시대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네, 근데 네. 그 당시에도 상하이 하면 그 와이탄, 그다음에 번드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렇죠. 그 어떤 화려한 모습, 어떤 을 근대. 가지고 네. 있진 않았죠. 가지고 있진 않다가 이제 개항이 되고 나서 네네네, 그렇죠. 개항장이 되면서 음. 개항장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번드, 네, 와이탄의 모습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화려했던 뭐 1920년대, 30년대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이제 올드 상하이 해서 그렇죠. 상하이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에 대한 뭐 노스탈지아 이런 네. 것도 문학 작품이 많이 담겨져 음, 있고, 또 저희가 뭐 동양의 그렇죠. 파리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도 음, 그때부터 이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음, 네, 그래서 조개의 그런 형성 과정을 잠깐만 설명드리면은, 이제 1842년도에 상하이가 개항된 이후에 1845년도에 먼저 영국 조개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1848년도에 프랑스 조개.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면, 프랑스 조개는 상하이의 좀 구현성, 예전에 있었던 현성의 바로 그 주변에 형성이 됐었고, 그렇죠. 영국인 조개는 그 프랑스 조개 바로 위쪽에 이제 형성이 되었다가, 그 이후에 1849년도에 이제 미국 조개가 생깁니다. 그 미국 조개는 어, 영국 조개의 북쪽, 그러니까 수저강을 경계로 해서 그 북쪽에 형성이 되는데, 그 지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커우 공원이 있는 홍커우 지역이 윤봉길 있어요. 의사가 네,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졌다. 폭탄을 던졌다. 그렇죠? 근데 그 홍커우 지역이 사실은 일본인들의 거기가 비공식 조개가 형성이 그렇죠. 돼서, 네.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 영국인, 프랑스인, 미국인보다 일본인 인구가 훨씬 더 많은 그런 네. 상황으로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일본의 비공식 조개라는 게 어떻게 형성됐는지 음. 그 이야기가 제대로 설명이 되는 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설명 근데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그러니까 상해는 사실 처음에 청나라 시대 때만 해도 그렇게 큰 도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메트로폴리탄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렇게 메트로폴리탄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개항장으로서의 위치,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외국 자본이 상해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무역항으로 이제 발전한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일본의 어떤 비공식적인 조개라고 말씀드릴 만한 일본인 인구도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리면서 특히나 이제 면방직 기업, 그죠? 면직업을 중심으로 한 일본 그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 상해 일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양자강 하류 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은 면화를 중심으로 한 상품 작물 재배가 굉장히 활발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원료를 구하기 쉽고, 그 다음에 또 중국의 많은 값싼 노동력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어, 강남 지역으로 중국에서도 가장 이제 발전이 됐고, 그 다음에 외국과의 소통도 수월한 강남 지역으로 많이 진출을 하게 돼서 결국은 여러 그 방적 기업들이, 일본 방적 기업들이 이쪽 지역에 많이 진출하게 돼요. 단지 이제 뭐 그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강남 지역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칭다오 이런 쪽 산동 지역으로도 많이 진출하게 되는데, 여하튼 그러한 재화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일본계 방적 자본들, 방적 기업들에 의해서 그 일본의 거류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비공식 조개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컬러니죠. 그렇지만 이쪽 중국에 있는 이런 그 일본인 거주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인 컬러니라고 취급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화방 하면은 화가 중국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있을 제에서 중국에 있는 방적 기업에서 그렇죠. 제화방이라고 불렀던 네. 시설들, 공장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 공장들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값싼 중국인 노동력, 특히 젊은 여성들을 그렇죠. 이제 고용했기 때문에 특히 강북 지역의 값싼 노동력들을 이제 많이 대거 고용했을 텐데, 끌어들였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방적 공장의 뭐 예전에 그 노동 환경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런 뭐 노동 착취 이런 네.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을 것이고, 어떤 그런 산업재해라든지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일본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거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발, 이런 것 때문에 뭐 반일 감정, 그다음에 반제국주의가 그렇죠. 상하이에서 또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뭐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런 당시에 중국의 정치 사정, 청나라 말기, 그다음에 군벌 시대, 뭐 이런 그 정치적 혼란기를 거치면서 사실은 일본이 그러면서 우리 자본이 저게 엄청나게 중국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자본의 이해관계를 우리가 수호해야 되겠다. 왜? 지금 중국이 그런 것들을 수호해 줄 만한 어떤 사회적 시스템, 정치적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독자적으로 군대를 보내서 이 일본계 방적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챙겨준다든지 아니면 이권을 보호해준다든지 이런 행위들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훨씬 더 그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반일 감정이 더욱더 증폭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주권에 대한 침해잖아요. 그죠? 엄연히 지금 공식적으로는 북경의 군벌 정부긴 하지만 북경에 공식적인 정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정부가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외국 군대가 와가지고 막 개입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주권 침해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인들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1932년도에 제1차 상하이 사변도 그렇죠. 사실 그 방적 회사에서의 화재를 그다음에 빌미로 해서 그렇죠. 일어난 거 아닌가요? 네. 이제 그러니까 32년 이제 1월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근데 그거는 사실 만주사변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1931년에 일어났던 만주사변으로 인해서 일본이 거의 국제사회에서 이제 왕따를 당해요. 왕따를 당하면서 국제연맹에서 이제 탈퇴를 하게 되고 그 여파로 그러면서 이렇게 만주 지역으로 집중된 어떻게 보면 세계의 포커스 이런 것들을 좀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을 조작해내는 거죠. 그런 어떤 그 상하이 지역에 진출해 있는 일본계 기업에서 일어난 사건을 증폭시켜서 일본 해병대가 이제 상하이에 상륙해서 제한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하이 사변이라고 하는 1차 상하이 사변이라고 하는 1932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러니까 중일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일어났던 네. 일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앞서 말씀하셨던 그 윤봉길 의사가 홍커 공원에서 폭탄을 던졌던 것도 1932년도 상하이 사변 이후에 그렇죠. 그 상하이 사변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그렇죠. 행사에서 그 행사 이제 홍커 공원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홍커 공원도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일본인 비공식 조계에서 지역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윤봉길 의사도 결국에는 상해에 처음에 왔을 때 음. 그 세탁 공장에서 일을 하셨다고 해요. 네. 예, 그 정도로 이제 조선 1920년대, 30년대에 많은 조선인들이 지식인들도 그렇고 노동자들도 그렇고 상해로 들어와서 그렇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랑스 조계에 위치하고 있는 그렇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 조계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어떤 특징 이런 것들 때문이죠. 네. 왜냐면은 여기는 치외법권이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치외법권이에요. 사실은 중국의 법이 미치지 않는. 그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또 재밌는 게 중국인들이 그렇다고 도망간다고 해서 사실 완벽하게
그 치해 법권으로서의 어떤 보호를 받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인의 국적은 또 중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잡다하게 섞여서 살고 있고 서양인들은 치해 법권에 준하는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섞여 살고 있는 중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치해 법권이라고 해서 체포되지 않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숨어서 무슨 활동을 하기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산당이 처음에 혁명을 시작했을 때 상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지하당 활동을 하기에는 좋은 여건을 가졌다. 네.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그 일본 조개, 그러니까 비공식 조개가 그 수저우강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위치했었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특히 프랑스 조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이제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본으로부터의 영향이 더 자유로웠기 때문에 프랑스 조개에 임시정부가 위치했었던 것이고, 그렇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또 이 프랑스 조개의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인 범죄자라든지 아니면 뭐 아편이라든지 뭐 도박, 매춘 뭐 이런 것들이 또 프랑스 조개를 중심으로 네. 발전을 했던 그런 역사적인 과정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또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아니 뭐 도박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네. 상해 가보셨죠? 네네네. 거기 가보시면 인민광장 뭐 상해를 가보시면 인민광장역을 안 거치실 수가 없을 텐데 인민광장이 원래는 거의 경마장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난징루라는 게 그 그렇죠. 경마장으로 가기 위해서 길이 그렇죠. 확대되고 연장되면서 상해 최대 난징 번화가. 동로, 네. 특히 난징 서루가 이제 건설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뭐 좀 설명을 더 좀 추가로 드리면 원래 개항을 했을 때는 중국인들과 서양인들이 같이 살지 못하도록 그렇죠. 화양 분거의 원칙이 존재했었죠. 근데 화양 분거의 원칙에 입각해서 조개를 이제 설계하고 조개를 이제 만든 거죠. 네. 그런데 1851년에 소도회라고 하는 일종의 시크릿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비밀 결사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 결사 단체의 주된 구성원들은 대운하가 사실 쇠퇴하면서 여기서 일자리를 잃었던 운수 노동자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뭐 실직자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에서 좀 약간 소외된 계층들이 주도가 돼서 어떻게 보면 만든 그 민간 단체인데 약간 우리가 봤을 때는 약간 범법자 단체 네. 뭐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공식 기준에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하여튼 그 소도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상해를 잠시 점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도회가 들고 일어난 이 폭동으로 인해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껴요. 위협을 느끼면서 자기 신상에도 어떤 일이 닥치지는 않을까, 그죠? 그러면서 이 많은 중국인들이 그 영국 쪽에 프랑스 쪽에 이 조개 지역으로 물밀듯이, 그죠?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소도회라고 해도 사실은 그 서양인들과 어떻게 대척점에 서서 서양인들과 각을 세워서는 굉장히 일을 해나가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서양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방패막이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그러니까 영국 쪽이나 프랑스 쪽이나 미국 쪽에 이런 데는 소도회라고 해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밀듯이 조개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화양 분거를 통해서 조개를 설계했던 그런 처음에 그런 의도가 이제는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화양 잡거. 네. 그러니까 섞여 살게 되는 거죠. 서양인들과 중국인들이 조개 지역이긴 하지만 서로 섞여 살게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상해 지역의 조개의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태평천국의 난 등 이제 여러 가지 밀란도 있고 하면서 불안감을 느낀 중국인들이 더 대거 유입되어서 그렇죠. 상하이의 그 외국인 조개의 인구가 급속도로, 중국인 인구가 그렇죠. 급속도로 증가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공부국이라고 하는 그 원래는 행정기관인데, 원래는 사실은 행정기관으로 출발했다기보다 상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그 사업가들이 모여가지고 외국인 사업가들이 모여서 야 이거 어떻게 이 조개 지역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좀 해보자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나중에 이제 각 조개 지역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카운슬을 만든 거죠.
현기체를 만든 것이 공부입니다. 좀 더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납세자 외국인들의 회의가 있었고, 그건 이제 하나의 의회 기능이었고, 이제 그쵸. 그것이 공보국으로 발전하면서 공보국은 이제 행정의 그렇죠. 기관을 네. 행정기관의 역할을 하고 나중에 또 회신공단이 생기잖아요. 그게 회신공회. 이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사법기관. 사법기관. 그래서 삼권 분립의 네. 체제가 네. 거의 이제 자치적인 어떤 국가 네. 체제가 갖춰지는 거죠. 나중에 이제 무장을 해가지고 네. 자치 자위 기능도 갖추게 되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서양인 같은 경우 는 완벽한 치해국권이기 때문에 영사 재판을 그냥 받아요. 영사 재판을 받지만 회신공회라고 하는 건 중국인 여기는 네. 중국인하고 믹스드 코트야. 네, 네. 중국인하고 서양인이 같이 들어가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보통 중국인 법법자들을 재판할 때 여기서 네. 근데 영사들의 뭐 영향력이 굉장히 그죠. 컸다. 네, 그죠. 그렇게 설명이 돼 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화양 잡거의 이제 시대로 들어가면서 중국인들이 대거 유입이 되는데 화양 분거, 화양 잡거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또 화양 연화라는 영화가 영화 제목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의 화양은 서양 중국인 서양이 아니라 화려했던 뭐 과거의 시대 그렇죠. 뭐 그건데 사실은 그 홍콩의 그 영화적 맥락을 사회적 맥락을 봤을 때는 홍콩인들과 어떤 영국 제국주의 뭐 서양과 네. 동양의 뭔가 낭만적이었던 시대 이것이 끝나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뭐 이렇게 약간 좀 중의적인 의미도 왕가희 감독이 좀 시도했던 그렇죠, 것이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것이 뭐 아닌가. 홍콩의 경험을 어떻게 보면 상하이에 대비를 시켜보면 어떻게 보면은 상하이도 홍콩과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중국적인 것, 그다음에 서양적인 것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시절, 1920년대, 30년대, 뭐 올드 상하이 그다음에 올드 상하이 그러니까 뭐 이민공화국 성립 이전까지 뭐 그런 올드 상하이의 좋은 시절이었다고 한다면 49년 이후 뭐 개혁개방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침체기 그랬다가 개혁개방 이후에는 다시 또 이렇게 확 크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좀 부침은 있지만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그 외부 세계와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사실 상해인 그다음에 상해라고 하는 도시 공간 속에 그대로 반영돼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1980년대 개혁 개방할 때 등소평이 상해를 일종의 개방 특구로 지정을 그렇죠. 하고 네. 거기에 이제 홍콩이라든지 이런 동남아의 화교 상인들, 화교 자본가들이 상해를 통해서 투자를 할수 하고 있게 하고. 중국이 이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게 네. 예, 그다음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뭐 개혁개방 뭐 직전이긴 하지만 1972년에 닉슨이 방중하잖아요. 닉슨이 방중했을 때 북경만 간 게 아니고 북경 항주 찍고 상해를 갑니다. 그래서 상해에서 상해를 데리고 간 이유가 당시에 이제 공무원 총리였던 저월라이가 닉슨에게 야 우리가 지금 이런 정도 그때 그 우리 인민공화국의 공업 수준이라든지 생산품의 수준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하이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상하이 커뮤니케가 그러니까 미중 공동성명이죠. 공동성명이 발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의 근대사를 보면 상하이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마다 그쵸. 하나의 구심점이 되고 하나의 변곡점이 변곡점이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곳이고 네. 그리고 한국인들 입장에서도 요즘 젊은이들이 중국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상해에 가가지고 야 여기는 중국이 아니다. 그렇죠. 중국과 굉장히 다른 글로벌하고 그렇죠. 소비 수준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중국 뭐 다른 데는 안 가도 상해는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상해가 아직도 우리에게 굉장히 이제 회자되는. 네. 전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굉장히 딱 변곡점을 하면 딱 들었을 때 어디가 생각이 나냐면 상해의 신천지라고 하는 곳이 생각이 납니다. 일본에 롯본기가 있다면 중국의 상해에는 신천지가 있는 거기가 것처럼 또 임시정부도 거기 위치했었잖아요. 거기도 있고 신천지라고 하는 곳이 바로 어디 되냐 중국 공산당이 제1차 전국 대표대회 네. 창당 대회를 열었던 곳이 거기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저 공산당이 제일 먼저 이 전 세계의 인민들과 노동자 농민들과 연대하여 억눌린 자들의 어떤 그러한 해방을 꿈꿨던 그러면서 창당을 했던 그 바로 옆이 자본주의 최첨단을 걷는 신천지라는 거죠. 프랑스 쪽에 프랑스 쪽에 예, 바로 그 한가운데. 꺾으면 바로 거기에요. 신천지예요. 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예전에 유명했던 유곽이라든지 뭐 도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밀집해 있었던 그런 지역이잖아요. 거기를 이제 재개발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혹자는 강택민 총서기가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강택민이 원래 상해에서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키웠던 사람이니까 은퇴해서 상해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은퇴에 맞춰가지고 신천지를 개발했다 뭐 그런 얘기가 돌 정도로 하여튼 저는 그래도 그 일전대회지 그렇게 가까운 곳에 그 자본주의의 최첨단을 걷는 그러한 럭셔리 부티크라든지 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가 쫙 깔려 있는 곳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공간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어떤 중국 현대사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아니 뭐 제가 이번에 뭐 출장 가는 길에 잠깐 상하이 들렸었는데 네. 거기 유적지에 가니까 그 화려한 쇼핑몰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니까 중국 사회가 특히 상하이가 그동안 개혁개방 이후에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쵸. 눈부신 발전을 한 거를 보여주는 전시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천지의 어떤 도시적인 분위기가 그런 뭐 경제 발전의 성취를 과시하는데 그렇죠. 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그 전시장의 마지막 그 이제 전시장에는 시진핑 주석의 이제 뭐 저서들 이런 것들이 화려하게 딱 전시돼 있고 결론은 시진핑 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아니 뭐 신천지라고 해서 혹시 또 뭐 신흥 종교 단체인 신천지라고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여기는 상해에 있는 한 구역 이름이에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예전에 프랑스 쪽에 네. 속해 있는. 네. 뭐 신천지도 있고 또 대세계도 있어요. 그렇죠. 약간 좀 대세계. 헷갈리는데 네, 대세계는 예전에 뭐 공연도 하고 도박장이었던 뭐 그런 곳인데 유흥장이죠. 네, 유흥장. 지금도 극장으로 약간 뭐 롯데월드 느낌. 예, 지금도 이렇게 유지돼가지고 극장으로 네. 활용되고 있다고 네. 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상하이의 그 특히 조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을 좀 더 설명드리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난징 동루 혹은 그쵸. 난징루 여기가 굉장히 지금도 관광객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명동이죠. 뭐 명동. 네, 요즘에 이제 주말에 갔더니 거의 사람들에 떠밀려가지고 이렇게 맞습니다. 가야 되는 뭐 그런 지역이 됐더라고요. 근데 네. 과거에도 1920년대부터 이미 백화점이라든지 뭐 양복점 그렇죠. 네. 이렇게 약간 소비의 좀 유명한 식당도 있고 소비의 중심지였다면 이제 난징루에서 남쪽으로 한 두세 블럭 내려가면 푸저울루가 푸저울루? 있습니다. 그쵸. 푸저울루는 그 좀 더 이제 난징루는 이제 영국 쪽에 있었던 거고 푸저울루는 이제 프랑스 쪽에 더 가까운 그렇죠. 지역이라서 거기가 바로 저희가 이제 상하이를 마성의 도시 혹은 마도 뭐 이렇게 뭔가 미스테리어스하고 뭔가 환락의 도시 이렇게 설명할 때 핵심이 되는 밤의 도시. 뭐 유흥가 뭐 유곽이라든지 뭐 극장도 있었고 여기서 그런 좀 개인적인 지역이에요. 말씀 한마디 드리면 제가 한창 공부를 열심히 할 때는 이 그 상해시 당항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보 문서를 다 보관해 놓는 그러한 곳이 와이탄에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와이탄에 있을 거예요. 네. 네, 와이탄에 있고 그다음에 푸저블루는 방금 뭐 마성의 도시 말씀하셨지만 20, 30년대는 그랬지만 지금은 뭐 출판사 고서점가로 네. 엄청 유명한데요. 푸저울루.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생 때 동업할 때는 그 푸저울루에 있는 그 서점들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자료를 많이 사고 싶어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네. 그래서 뭐 푸저울루 가면 지금 뭐 상해 서점이라고 상해 책방이라고 네. 가장 큰 뭐 서점이 있기도 한데 사실은 1920년대 30년대부터 이 푸저울루가 그런 유흥의 거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떤 문화의 거리이기도 해서 그렇죠. 네. 유명한 뭐 출판사라든지 서점이라든지 그때부터 있었고 그때 어떤 서양 근대 어떤 문학이라든지 근대 어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번역되고 출판되는 거죠. 그런 지역이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일본이나 조선의 지식인들이 1920년대, 30년대에 왔을 때는 후저루에 가서 그 출판사나 그 서점에서 번역된, 그러니까 중국어로 번역된 서양 지식을 접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기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경마장. 그렇죠. 경마장은 이제 난징로의 끝에 있는데 그 경마장은 아직도 경마장이 이제 그 인민광장 그리고 인민공원으로 이제 바뀌었죠. 바뀐 건데 아직도 그 경마장의 경마클럽 종탑 건축물이 남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종탑 건물은 지금 상하이시의 역사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만약에 방문하시면은 상하이 그 외국인 쪽에 그 시대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거를 제가 뭐 또 수도 개인적인 있다고 하는데. 말씀을 또 드리자면 네네. 제가 1999년에 상해에 처음 가봤어요. 상하이 처음 가봤는데 그때는 이제 여러 이제 도시를 다 돌고 이제 상해를 육로로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그때 갔을 때도 이미 제가 생각에는 상해 도시 규모라든가 외관이 벌써 여기는 서울보다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당시에 굉장히 발전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마지막으로 길게 좀 갔던 거는 2010년에 한 4개월 정도 이제 살았거든요. 상해에서. 그때는 뭐 이제 겨울이었어요. 비도 부슬부슬 오고 상해는 난방을 안 해요. 그렇죠. 네. 난방을 안 별로 안 해가지고 추우니까. 안 추우니까요. 여름에 그러니까 뭐 일본도 이제 난방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겨울에 중국 남부도 겨울에 난방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는 엄청 자주 오는데 막 으슬으슬하게 추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굉장히 좀 약간 고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이불이 납니다. 습기 때문에 축축한데 축축한데 약간 엄청 춥고 춥고 예. 그다음 난방은 그래서 안 되고. 난방은 네.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전기담요를 제가 아주 요긴하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